4시여가지고 4시에 나가보면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제가 이걸 처음 만난 게 2000 본격적으로 한 게 2005년도니까. 아, 2005년도. 네. 2005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도 어렵고, 그 뭐 저로서는 저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하와하는 입장이잖아요. 쌤한테는 네. 계속 상구를 해왔는데 이제 하와하는 입장에서 좀 저기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동안은 다들 교육학과 학생들, 교육학자들 대상으로 교육학 교육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교사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어떤 극히 작은 교육이에요. 사회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조건화도 하면서 극히 작은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냥 교육학 공부로 그냥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학 지식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쌤한테 일단은 저기 장상호의 그 묵직한 저서를 먼저 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하시면 가령 뭐 메타 교육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여기 이 목차잖아요. 이 목차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 제목만 보고 좀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메타교육 이체 이품이 이게 여기 자세히 해설되어 있나 보네. 근데 봐도 사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이 부분만 보면 사실 오해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계속 선생님한테 전체를 환기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하고 숲을 전체와 부분을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책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거대 담론 이론을 갖다가 그 빨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만 그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전체 맥락은 모르고 그 부분에만 이렇게 맞아요. 완전히 헤매버려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네. 모르고. 그래서 이게 이거죠, 이거. 사실 몇 쪽 안 되는데, 그리고 99번까지밖에 없어요. 99번 전체가 99번까지 있는데 뭐 저기 한번 읽어볼 만한데, 사실 그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저기 일단 좀 한자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자는 제가 여기서 다 풀어버렸어요. 아, 제가 여기서 네. 다 일단은 여기 제반 체험. 체험소는 이렇게 다 풀었어요. 제가 다 풀고 나름 뭐 해설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전체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상호라는 학자는 우리나라 그 인문사회학에서 최고의 학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학문을 만든다는 건 이전의 학문하고
학문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이전의 학문보다 못하면 만들 까닭이 없잖아요. 명분도 없고. 근데 자기가 봐서 이전의 학문 심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사회학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이 교육 현상을 다룰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 최고의 학자라고 보면 돼요. 최고의 학자가 놀랍게도 40대 후반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이 이제 풀어나가지고 학문과 교육 시리즈가 4,000페이지 보고서가 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실 한 번호 꼭지꼭지가 이 하나가 뭐 한 100페이지 분량이라고 그렇게도 보면 돼요. 예. 좀 그런 게 놀라워요. 제일 무시받는 교육학계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게 놀랍죠. 선생님 그럼 2005년 때부터 쭉 이렇게 이분과 함께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하여튼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저기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예, 그냥 관심 있으면 뭐 읽어.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더 좀 그 짧은 분량으로, 이건 사실 아주 초기, 가장 초기 논문이고, 이게 이제 이것도 다 넘버링을 했어요. 넘버링을 했는데 192. 근데 이 주제가 이건 교원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신 건데 2012년에 하신 거예요. 예. 방학때 교원대에서 가서 한 200명 앞에서 하셨고, 저도 이때 파견 교사로 가 있어가지고 제 그 유튜브에 이거 다 녹화를 다 떴거든요. 선생님 거의 원고를 읽어 나가시는 거였는데, 이거 마치고 질문공탁인데, 이게 1부가 교육본이론의 이해예요. 2부가 스승다운 교사가 뭔지, 그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훨씬 더 좋겠다, 전체를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 번호마다, 1번 번호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달다가 좀 전까지 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달았어요. 제가 다 달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다 달 텐데, 달면 다시 이거 드릴게요. 예.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페이퍼 같아요. 이거는 80년대 쓰여진 논문이거든요. 초기 논문이고, 용어가 또 달라요. 이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근데 이건 되게 우리 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걸, 그래도 전체랑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페이퍼 같아요. 네. 이건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부터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렇게 보시면 다른 철학과 이런 애들도 이거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물론 우리 교사들도 읽으면 다 헤매기 마련인데. 이거는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할게요. 그럴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런 교양 과목을 이분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질문공탁 방식으로 대학 교양 과목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원하면 다 들을 수 있는 핵심 교양으로. 근데
저 수업을 교육학과이들은 별로 신청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다른 역사학과, 과에서. 뭐 경영학과 이런 애들 와서 정말 수업 들으면서 정말 교육 현상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걸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뭐 저는 읽다가 다 너무 잘 재밌게 읽었는데 이 문장이 유독 이해가 안 돼가지고 품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새로 나왔는데 네. 이걸 덕으로 해석해봐도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죠. 이게 그 이제 전에 세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절간도 수도계 같지만 절간도 보면 뭐 저기 2판 4판 해가지고 그 행정을 다루는 2판들이 있잖아요. 네. 4판들. 그리고 이제 그 수행 위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2판승이라 그러는데 다 섞여 있는데 개념적으로 인식에 있어서 세계를 장상호는 세속계랑 수도계로 구분하고 있고 이걸 수도계라고 해서 막 저기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을 연상하면 또 곤란해요. 그냥 이건 용어일 뿐이에요.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 수도원도 아니고 그냥 저기 세속 이런 세계랑은 아주 저기 차별되는 세계가 우리 인식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 장상호가 볼 때 장상호가 해석할 때 이건 교육이 아니고 여기 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경지가 있잖아요. 네. 너는 뭐 저기 하수야, 너는 고수야. 근데 이런 그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덕성이라고 하는데 덕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 덕의 개념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지 덕하고 또 품위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품위는 이건 장상호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 품위가 아니죠. 품위 그럼요. 있다 그때 그 품위가 아니죠. 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장상호가 만든 말이에요. 예, 장상호의 이론 체계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쌤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쌤이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상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쌤이나 저가 장상호가 쓴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거랑 약간 비슷하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이거랑 다른 거고 여기서의 어떤 인간적인 경지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말을 장상호 선생님도 많이 쓰셨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기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온통 뒤섞여 있잖아요. 신체 몸의 어떤 이런 그래서 이런 거 다 섞여가지고 어떤 그 체험에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저기 품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 구조라고 간단하게는 체험 구조다. 수도계에 있어서 체험 구조다. 그러니까 가령 뭐 저기 어떤 학문에 있어서 체험 구조가 대단히 높지만 음악에 있어서 수준은 낮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도계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엄청 다양한데 각 수도계마다 이런 저기 종적인 서열이 있다는 거죠.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예.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선생님이 잘하는 게 있고. 예. 그래서 이 품위를 가지고 이거 저기 개념적으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품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인정을 하고
그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예. 예. 이걸 떠나가지고 뭐 저기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난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학문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다가 이게 비극적으로 죽음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철학에 있어서 품위는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네.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뭐 그냥 애들한테는 항상 애들한테 이게 되고 싶냐 이게 되고 싶냐 그러면 애들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 잘하는 사람이 이게 고수다. 예. 그걸 많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질문 속에는 이게 지식의 수준이 담겨 있거든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게 그대로 따져보면 품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네. 많이 아는 애들이 또 질문도 되게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해요. 네. 네.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질문이 이게 지식의 수준이고 이게 품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공탁이라는 건 질문을 이용한 이 수업이라는 건 품위를 가지고 품위에 이제 너가 이 정도 경지구나. 그래. 너가 당장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겠지만 너가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마. 이게 이제 상부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품위상에서 하는 거. 여기서는 일단은 교육은 그래서 이 세 개 구분이 대단히 좀 간단한데 단순한데 대단히 이거 어려워요. 네. 예.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고 정밀한 교육 본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용어랑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전제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페이퍼도 이거랑 좀 다르게 했잖아요. 거의 다르게 했죠. 예, 쌤 대화랑 관계없이 대화는 대화고 대화에서 좀 빠진 부분이 없나 그런 걸 제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썼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많이 또 거기서 배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서로 간에 좀 교육적인 글짓기가 되자면 선생님이 이 궁금해하시는 거 더 체크해서 물어보면 제가 이 페이퍼를 또 좀 고칠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뭐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죠. 어차피 글은 계속 바꿀 거니까. 네. 사실 지금 쓰는 글은 다 버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담은 없어요. 쓰느라고 뭐 수고했네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왜 교육관 개선이 중요한가? 네.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걸 제가 왜 쌤하고 처음에 한자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떠올리신지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해서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교육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느낀다. 그런데 그 논의하기 전에 교육과 교육관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신들의 생각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얘기를 해봤자 그냥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갈 뿐이지 같은 자리에 동상이몽한다는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교육의 문집,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교육관이 뭔지 교육적인 수업이 뭔지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어쨌든 뭐 선생님하고 국어 교육을 한다. 아니면 저기 오히려 어휘 교육을 한다. 뭐 한자 교육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데 여기에 공통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이미지라고 할까 생각이 없어요. 이건 거의 장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국어 잘하려고 오히려 기르려고 이런 말씀이 되지 국어 교육 괜히 장식일 뿐이에요. 장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 부여를 우리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뭔가 우리 교사들의 수업이 또 선생님의 이 국어 실력이 어휘력 실력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탐색해 보자는 데 있고 어디까지나 이걸 탐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잠깐이라도 교육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교육학자가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적인 수업에 좀 가까운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지만 질문공탁이라는 수업을 이걸 이해하면서 선생님이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수업에서. 네. 아니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하고자 하는 수업도 사실 이 수업이에요. 선생님께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맥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뽑아보자. 예, 그럴 심산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되게 뭐라고 할까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학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 교육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또 설명이 있잖아요. 관찰, 뭐 네네. 천동선, 지동선 얘기하면서 네. 그런 건 약간 제가 곁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나요? 약간 이것 자체도 교육학이랑 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억지로 넣어주는 이건 뭐 건지. 교육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육에 관한 논의를 같이 함께 해를 바라보는데 선생님도 교육 현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도 교육 현상을 바라보는데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네. 교육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육관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면에서 근데 결국엔 통일이 이렇게 딱 하나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에 대해서? 같아지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결국은 선생님 교육관도 저랑 다르고 저도 정말 장상호랑 경험에서, 다르고 그렇지만 어떤 큰 줄기는 이제 조금 어느 면에서 이렇게 합치가 될 수 있고 서로 나중에는 이제 이 장상호가 제안한 이런 이상한 용어들 있잖아요.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랑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상당히 그 교육에 대해서 소통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제가 알려드리고 뭐 그 이상으로 부과할 생각은 없어요. 품위는 알아야 되고 수도계도 알아야 되고 몇 가지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시면 정확하게보다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지 이 논의를 따라올 수 있고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할 때 선생님께서 이걸 뭐 과감하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요즘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중심 개념이 뭐 실생활과 연계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건데 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일부러라도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백척시키려고 하잖아요. 아예 막 상식에 부합한다면 그건 사이비 네.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게 너무 거북하죠. 배타적이지 않나 싶었어요. 거북하죠. 예. 음, 학문 세계는 예, 사실 이거 가지고 머릿속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타 학문과 다른 생각과 구분하는데 차이를 크게 두려고 그렇게 배타성이 크게 강조가 돼요. 그러면 어려운 거 너무 일부러 현학적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못 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건 차별화를 아니죠. 시키겠다 그 정도.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저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현학적으로 아주 잘난 체하고 어려운 말 쓰는 그런 족속들도 있어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건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은 그죠. 다 저놈이 저기 장난치는 놈이구나. 어떤 의도인지 알 예.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엄격성이 올라가면 웬만한 책 보면 이건 사이비 학자구나. 이건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쓰는 놈이구나. 그걸 단박에 알 수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에 호기심이 있고 뭔가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막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 건데 사실 그냥 일반 교사들한테 이거 이렇게 딱 주고 읽어보고 수업에 읽으면 안 읽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수업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를 추구하고 실과를 추구하는데 저 당장 이거를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권하는 것도 사실 선생님께서 이거 별로 관심 없다. 네. 그냥 뭐 저기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학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교사들이 이런 걸로 또 멀어지게끔 만드는. 근데 뭐 어느 나라 학교나 그러니까. 다 제도적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해 놓은 제도가 미리 주어져 있잖아요. 네. 예,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교육청이 있었고 교육부가 있었고 학교가 다 있었고 쭉 내려오는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벗어난다는 게 그건 한 인간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저기 개혁이나 변화의 바람이 있겠죠. 있지만 쭉 내려오는 전통이 한 번에 없어지고 새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유독 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교육다운 교육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장상호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보충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기 뭐 이렇게 교육학자의 이런 눈물 나는 연구가 있고, 저도 선생님하고 이 면에서 좀 소통하고 싶으니까 소통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보충 가능하다는 걸 선생님한테 저기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건 우리 교사 본분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교육학자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사이비 교육학자들 때문에 이런 눈을 갖다가 익힐 기회가 교대 4대 때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교육관 혹시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교육관? 근데 교육이라는 게 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아주 거대한 네. 교육이란 아주 거대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인식의 어떤 구조물들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개념적으로 포착해내는 게 이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이론으로서 이렇게 저기 들어가서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구조물을 갖다가 인식의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정보무식으로 뭐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은 아주 거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체계를 이렇게 지금 언어의 구조물들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쌤한테 보여드린 건 교육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선생님을 한 개인의 인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어렵죠. 그 인격 못 우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이제 뭐 장상호 선생님께서는 교육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여인한테 귀를 기울이면 그 여인은 교육 얘기를 계속 들려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선생님 이걸 뭐 빨리 이해를 하고 싶겠지만 선생님 머릿속에서 이미 저항하고 있는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끊어내지 못해요. 그것도 인격 예시로 들어주니까 확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힘든 거구나. 정의를 내리기가. 예, 정의 내릴 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거대한 예, 복합적인 아주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지 그걸 막 조작하려고 그러고 교육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계속 조작의 대상으로 교육은 이거니까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이비 교육학자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완전 교육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에요? 최종 목적이 모든 교사가 하나의 교육관을 갖고 하게끔 최종 목적일까요? 아니 교육학자니까 이걸 정말 아주 번듯한 이론 체계로 만드는 거죠. 예, 이론 체계로 만드는 거. 교육학자의 목적은. 학자는 진리 추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리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게 수도계적인 성격이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여기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이 속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학자의 사명이 있고, 근데 교육학자랑 교육자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교육자는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교육자의 뭐라고 할까 희망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가 합치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인 걸까요? 교육자가 교육학도 빠삭 이렇게 했겠지만 하면서도 교육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이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사실 교육학 전혀 모르고도 아주 능숙하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밑에 제자들도 많이 있고. 예. 아마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일 수 있어요. 성인들. 예, 그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했길래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학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교육을 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거꾸로 그럼 장상호는 교육자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뭐 장상호 선생님한테도 제가 배워봤지만 아주 탁월한 교육자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질문공탁이라는 수업도 하고 그랬지만 사람 뭐 자상하다든지 뭐 기다려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다우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단 쌤하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교육자는 아니지만 또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또 교육자가 또 되고 싶기도 하지만 예, 교육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교육학을 빌려와야 돼. 빌려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도 교육관에 있어서 교육학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인 수업이라는 건 질문분탁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그 외 다른 수업도 혹시 또 있으신지 교육적인 수업이라는 것이 쌤도 교육적인 수업 부분적으로 하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그럼요. 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안목을 예, 지동설이라는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지구가 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교육원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게 교육적인 수업이다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들 막 저기 시범 수업할 때 막 쇼처럼 네. 막 그렇게 해놓고 박수 쳐놓고 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쌤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한편의 연극 같은 그렇게 해서 약간의 조작된 애들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약간의 조작된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안목을 가질 때 안목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근데 어쨌든 학생들하고 교사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겠죠.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그건 나중에 한번 선생님하고 저랑 한번 뽑아봐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예. 그러면 교육학 그 자체를 메타교육이라고 그냥 동의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메타교육은 교육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메타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선생님한테 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약간 혹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이 말에 처음 혹했어요. 예, 혹했는데 메타교육은 대단히 저기 어려운 저기 개념이에요. 이거. 여기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린 거 여기 보면 이게 도표로 이렇게 잠깐 어디 나올 거예요. 메타교육이라고. 그래서 많이 궁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67 이런 식으로 여기 메타교육이 좀 집중돼 있거든요. 67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네. 목차라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이제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1차 소재가 이제 쌤하고 저랑 하는 우리 소재가 뭐예요 지금? 교육에 대해서. 그죠? 우리 정확하게는 교육학이 소재예요. 교육관을 어떻게 업시키느냐, 이렇게 도와주느냐. 이게 소재가 되고, 선생님은 상구를 하고, 저는 하와를 한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1차 소재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정말 알쏭달쏭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 속에 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 상고하와 이 1차 소재를 하면서도 이걸 2차 소재로 보는 교육의 교육, 이 교육의 교육이 또 상고하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자면 이 여기 1차 소재 이 교육 양상을 굉장히 또렷하게 아까 뭐 수독에 저기 그 해서 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엄밀하게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학의 교육 본이론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메타 교육은. 예. 근데 되게 메타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요즘도 하죠. 예. 메타라는 말의 유행이 아마 여기서도 장상호 선생님이 뭐 80년대부터 메타 교육을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예. 어쨌든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고 메타 교육 정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교육학이 이게 대단히 깊이 있는 학문이라는 걸 증명해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렵죠. 메타 교육을 막 이해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예. 메타 교육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지금 이 양상을 이 과정을 갖다가 좀 더 엄밀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교육의 소재는 품위가 된다. 품위는 수도계에서의 체험 구조다. 예. 근데 사실 품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들어오면 또 굉장히 막막해요. 예. 막막해요. 그게 내용을 채우려면 쌤께서 좀 많이 이렇게 의문을 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또 여기 품위에 관해서 뭐 이런 대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품위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줄기는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예. 책을 들여다보면 엄청 복잡한데 선생님 질문을 하시면 상당히 좀 단순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은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딱 네.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겠으니까. 예, 좀 오래 걸리죠. 책을 읽을 때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건너뛰시는 게 좋아요.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크게 보아야 예, 항상 숲이 뭘까?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는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통해서 훨씬 수월하게 선생님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네. 예. 논어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매일 밤에 필사하고 있는데 예.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반성도 하게 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논어가 하여간 독특한 책이에요. 네. 논어가 독특한 책이에요. 그 안에 저기 그 등장인물들 하면 또 논어라는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썼을까. 그래서 품위가 여러 품위가 작용해요. 이건 뭐 곁다리인데 네. 제가 논어를 좀 되게 입체적으로 자 수도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일 품위가 논어에서 품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공자겠죠? 자, 공자. 자, 그다음 가장 그 제자들 중에서 뭐 안회라든지 아내가 일단은 많이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평가되고 있어요. 아내가 넘버 1, 넘버 2. 그다음에 이제 자공, 뭐 그다음에 뭐 자료도 있고 저기 막 이렇게 쭉 있는데 가끔 막 꽤 혼나는 수준 사람들도 있더라고. 혼나는 자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번지라고 있어요. 본 번지. 것 같아요. 번지가 좀 이 공자 수레를 운전하는 운전수거든요. 근데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어쨌든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논어를
누가 저술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처럼? 만약에 논어 저술자가 네. 논어를 갖다 이렇게 편집해서 모은 사람이 만약에 하수라고 해봐요. 네. 그럼 만약에 이 하수라면 지금 논어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 논어 저술한 사람은 어느 수준 같아요? 고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 고수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번 끼워 넣어보자. 물론 공자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닐 거예요. 후대에 뭐 2, 300년 뒤에 이게 편집이 되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글쎄요, 공자의 제자의 제자. 공자의 제자의 제자인데 제자들이 했는데 여기 끼워 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자일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순위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요 사이에. 네. 그러니까 논어가 이것만 해도 입체적인데 이게 들어오면 네.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논어에 대한 그 2,500년 동안에 네. 해설서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어에 대한 해설서는 전 세계 최다라고 보면 돼요. 최다. 예. 그리고 단일 서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논어예요.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해설서도 품위를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준을. 이 해석을 한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논어란 책을 완전 개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설할 때는 공자의 이런 품위를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제일 공자를 수준 낮게 보는 해설서 중에 하나가 공자를 도덕군자로 보는 경우. 그냥 도덕성만 잔뜩 뭐 이렇게 근엄한 꼰대 같은. 근데 해설서 중에 꽤 수준이 높은 건 공자를 자유인으로 아주 자유로운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더더구나 더 한 가지, 이게 1차원이고 이게 2차원이고 이게 이제 3차원이라 그러면 4차원은 네. 이제 선생님이에요. 독자예요, 독자. 읽는 사람이. 근데 독자가 20대 읽는 거냐, 30대 읽는 거냐, 40대 읽는 거냐, 50대 읽는 거냐, 60대 읽는 거냐, 이 맛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번지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여기 번지만 보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번지 같은 제자가 진짜 멋진 제자야. 그랬는데 지금 쭉쭉쭉 올라와서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논어란 책은 세상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또 있을까? 네. 저는 사실 이거 그 자체만 봤는데 이거를 또 그 저수라고 해설하고 굉장히 막 층위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요건 별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해설서보다 일단 책 한 권 가지고, 물론 이 책도 일종의 해설서예요. 정광진 교수가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많은 책보다 딱 하나만 해서 어떻게 하든 이걸 뚫어내고 도대체 여기 이 당시에 공자랑 제자들하고 그 정황 있잖아요. 진짜 이 품위가 살아 숨쉬는 그 정황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논의가 장상호가 제안하는 연구 분야예요. 예, 이 교육적 해석학이라고 연구 분야의 하나예요. 교육적 해석하기. 예. 그러니까 약간 교육학을 논어 해석한 것처럼 풀어내는 그런 뜻이에요. 뭐 아무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석학에서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인데, 사실 여기에 관한 책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건 뭐 박사 논문급인데 그거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책 하나, 논어라는 이 참 입체적인 이 책을 하나 이렇게 풀어낸다 그러면 다른 책은 얼마나 더 수월할까. 뭐 교과서를 뭐
저기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작업이 하나예요. 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근데 여기서도 일단 해석학에서 제일 다루어지는 게 전체하고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기 그 정강경 교수의 책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전체를 빨리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는 것보다 두 번 읽는 게 훨씬 좋고요. 세 번 읽는 게 훨씬 좋고, 그냥 그런 대로 읽으면 선생님의 책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예, 아주 빠르게.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저는 뭐 이걸 통해서 좀 많이 좀 단련했지만,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건 오늘로 쭉 내죠. 네, 그러면 줌으로. 네, 줌으로. 영업 중에. 예. 일주일에 한 번이. 네, 시간대 네. 다 괜찮으세요? 시간대 저는 별일 없어요. 음. 제가 이거 하나 더 해서 아, 제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